네, 이번에는 수학 매체의 언어적 요소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선 수학도 이게 매체니까 그 언어로서의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 의미 요소와 형식 요소를 다 가지고 있나.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 그래픽이나 그 다음에 물질 이런 거는 그 언어의 세 번째 요소 있죠. 그 용법, 용법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같은 물질 모델이라도 시간과 장소 그리고 누가 그 만드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림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이 언제 어디에 그 놓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수학은 다른 매체하고 달리 이거는 그 용법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 용도라고 하는 그 요소는 없는 언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학 매체로 표현해 놓은 그 모델들은 누가 하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매체가 또 하나 있죠. 네,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의도하는 바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걸 누가 프로그래머가 누구든 상관없고, 그죠? 시점도 상관없고, 공간 어디에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느냐 상관없죠. 그래서 뭐 컴퓨터 하드웨어도 이걸 IBM에서 돌리느냐, 그 애플 컴퓨터에서 돌리느냐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일을 해야 그게 좋은 프로그램이죠. 예. 프로그램은 원래 성격이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와 이 수학은 이건 철저히 인간이 그 인공적으로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매체죠. 수학하고. 그래서 그 수학이 이제 그런 매체라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요. 뭐 수학의 언어의 그 발달 과정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지만 개략적으로만 살펴본다면 이제 BC 5000년경에 최초로 이집트에서 십진 기술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학의 역사는 상당히 길죠. 거의 인류의 문자 문명이 시작되던 시기하고 비슷해요. 그죠? 한 6000년 된다고 그러잖아요. 문자 문명이 쓰인 게. 그러니까 문자가 한 6000년 전에 발명됐다고 하니까 숫자는 그 지금으로부터 한 7000년경 BC 5000년이면은 지금 서기 2000년을 넘었으니까 한 7000년 정도, 그러니까 7000여 년 전에 수학 언어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BC 한 3000년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수학 60진법이나 이제 기수법 이런 걸 사용했고,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 여러분 잘 아는 그런 기하학 이런 것들, 유클리드 기하학이죠. 이런 기하학들이 그리스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BC 300년경에. 요때가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그 소크라테스 이런 대철학자들이 등장하던 시기와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이제 쓰이다가 중세 한 1400년경에 토마스 브래디 워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도는 기하학적 비율로 증가하는 힘과 저항의 비율이라고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수식이 등장한 거는 14세기,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인 거죠. 이때 유럽의 수학이 이제 급격히 고도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방정식도 등장을 하고 이 플러스 기호라는 것도 16세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1500년대죠. 그리고 등호, 이퀄 사인, 그 다음에 x표, 변수,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삼각함수 이런 기호들이 16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이 수학이 언어화되는 거죠. 수학이 현대 그 자연과학을 모델링하기 위한 하나의 정식 언어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16세기다. 그래서 빨간 줄을 쳐놓은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17세기에 데카르트가 등장을 해서 이분은 철학자지만 원래 수학자였어요. 기하학과 대수학을 좌표에 이렇게 표시하는 최초의 큰 업적을 세운 분이죠. 그래서 그 X축, Y축 그 좌표 그거를 영어로는 카티지안 뭐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카티지안. 그 카르트란 말이 데카르트의 대를 띄면은 카르트 그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좌표를 그 지금도 카티지안 뭐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라이프니츠나 뉴턴도 미적분학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래서 수학이 상당히 고도화되면서 우주나 이런 물리 현상을 모델링하는 대표적인 매체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18세기에는 이제 베르누이, 뭐 오일러, 또 라그랑주, 라플라스 이런 수학 대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점차 이 수학이라는 것이 표현의 범위가 넓어지고 19세기 되면 이제 가우스 복소수 i라는 거 있죠. 복소수 함수 이런 것이 등장을 하고 급수라는 거, 또 로바체스키 쌍곡선 기하학, 그다음에 리만 그 기하학. 리만 기하학은 이제 그 기존의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뭐 평행이고 모든 면이 다 그 플랫한 평면상에서 일어나는 기하학을 가정했었는데 리만 기하학에서는 이런 곡면에서의 기하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이 리만 기하학의 그런 곡선 상태에서 그 사물들의 어떤 현상, 일으키는 현상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하학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또 칸토의 집합론이 등장을 하고 러셀의 수리 논리학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현대 수학으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수학 이라는 언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 역사를 잠깐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이 뭐 수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수학이라는 것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그리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대표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이런 그 수학 언어가 어떻게 그 발전되었고 그 원리가 뭔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을 갖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런 동영상 자료들 한번 여러분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의 역사 속의 수학 인물들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가 지수를 어떻게 산출하는가 그 방정식 모델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수학으로 그 표현한 모델들이거든요. 이런 생활 속의 함수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이미 우리 생활에 이미 일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이고요. 이 세 번째 거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힘 방정식이다. 그래서 기후를 예측한다든지 뭔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경제 예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서는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 방정식들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예들을 많이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수학의 영역 하면은 그 대수학이라는 게 있고 해석학이라는 게 있고 기하학 그다음에 위상수학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다 이제 배우는데 뭐 우리야 이렇게 깊이까지 할 건 없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학 언어는 그 자연어 그 우리가 쓰는 말과 글 이런 자연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연어는 우리 삶에 직결되어 있죠. 그 자연어는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이 변하면 그 자연어는 따라서 변해요. 그죠? 새로운 단어가 생기고 조어가 생기고 유행어가 생기고 문법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차이에 따라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게 이제 용법에 해당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사용자에 따라서 해석을 또 달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연어는 이런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수학이라고 하는 언어는 인간의 삶하고 직결되지는 않아요. 예. 어찌 보면 인간의 삶과 동떨어져 있어요. 독립된 인공적인 하나의 논리 체계죠. 그래서 고정불변하고 수학의 공리 뭐 이런 게 변하면 안 돼요. 예.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렇게 정리라고 그러죠. 공리, 정리 이런 것들이 정해진 하나의 룰이기 때문에 그 수학 기호를 사용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기면 안 되고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정불변한 일종의 하나의 존재 같은 그 실체,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학은 하나의 실체처럼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실체 기억나죠? 그 주체론에서 우리가 그 주체를 이해할 때, 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인간 주체를 하나의 실체로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얘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면서 고정불변하게 늘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 이런 걸 이제 실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수학 언어는 하나 실체처럼 우리가 만들어 놔야 인공적으로 그래야 서로 의사소통에 혼란이 없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수학 공식으로 그 문제를 만드나 미국에서 만드나 일본에서 만드나 한국에서 만드나 똑같아야죠.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어디를 가나 똑같아야 되고 거기서 사용된 기호들도 예를 들어서 뭐 그 뭐죠? 그 왜 인티그랄 적분 그 기호를 갖다가 우리 이렇게 S자 이렇게 된 것처럼 그 사용하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뭐 저쪽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이걸 S자를 안 쓰고 이렇게 기억자로 사용한다. 그 의미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이런 공리체계, 수학의 정리 이런 것들은 늘 상태가 유지가 돼야 고정불변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자연어와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공을 초월해서 동일한 기호 체계를 갖고 있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해석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언어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기호, 그러니까 의미 요소와 형식 이 두 가지는 수학 언어에도 적용이 되지만 용도 이 세 번째 언어의 요소는 수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수학 언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방정식인데 그거의 장점을 보면은 시공을 초월해서 객체를 똑같이 표현하고요. 만구 공통어야 되고 간결 명료합니다. 그 대신 단점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죠. 수학 기호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암호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많은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아주 압축된 상징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일단 그걸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 세상을 상당히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학자들이나 이런 뭐 논문을 쓰는 그 박사 이런 그 모델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 수학 모델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아름답다 그래요. 그 수학 공식을 만들어 놓고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좀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공식은 순수하게 인간의 이성의 세계를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표현을 못하죠. 수학 공식에 감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단점이 이제 수식에 대한 어떤 맹신하는 그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수식을 써놓고 이게 이 수식의 결과로 나온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반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종의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하죠. 그런 게 이제 이런 방정식 즉 수학 언어를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학은 의미론을 가지고 있는가, 즉 내용을 가지고 있나.
변수 여러분 왜 초등학교 6학년에서 배우나요? 변수 x, y, z 이렇게 어떤 알파벳 그 문자에다가 값을 이렇게 대비해서 어떤 변하는 값들을 기호로 대체하죠. 그래서 x는 뭐다.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의 생산량을 x라고 그러자. 주가를 x라고 그러자. 뭐 이렇게 이 수학 기호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게 바로 수학의 의미론이에요. 즉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수는 미리 정해진 값이다. 개수는 경험적으로 찾아낸 값이고 또 여러 가지 계산 기호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이퀄 사인 부등호 이런 다양한 기호들에 다 의미를 부여해 놨어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말을 배울 때 단어 하나하나 어휘를 익히는 것과 똑같이 이런 기호들을 익혀 나가면 그러면 수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수학이라고 하는 언어를 배우려면 이런 기호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학에는 그러면 의미가 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도 이해했죠. 그다음에 그럼 수학에 문법이 있냐, 규칙이 있냐, 사용하는 규칙이 있냐? 당연히 있죠. 그 규칙을 어기면 수학 공식은 이해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2차 방정식을 써놨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 쓰는 방식대로 써야지 이걸 어기면은 수학에서는 틀리는 거가 되죠. 그래서 왼쪽은 이퀄 사인, 이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좌변에는 결과, 즉 종속 변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원인이 되는 그 독립 변수들. 그래서 x라고 하는 독립 변수 이거를 오른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변수는 x로 표현을 하고 x, y, z로 그죠? 그러니까 y도 이게 변수인 거죠. 오른쪽에 x가 변하면 y도 같이 변하니까. 그 다음에 a는 이건 일종의 개수죠, 개수. 그래서 변수 앞에 있는 건 우리가 개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변수 위에 이렇게 숫자를 위첨자로 넣죠. 이거는 승수다. 그러니까 x의 2승이다. 이런 의미죠. 이 승수는 이렇게 위첨자로 써야지 같이 써놓으면 그게 그냥 일반 숫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기호를 쓰는 규칙을 지켜야 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죠. 그리고 이제 C 그러면 이제 상수는 맨 뒤로 넣는다. 뭐 이런 수학 공식을 쓰는 규칙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지켜서 수식을 만들어야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죠. 그래서 수학에는 분명히 문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되게 수학은 아주 명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는 노력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 모델링 매체를 하나 더 얻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수학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수학이라고 하는 매체도 좀 친근하게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